자, 뉴스룸 7월 첫 주. 물론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죠, 아직 7월이 그죠? 6월 29일인가 뭐 그렇죠. 네. 30일입니다. 아, 네. 맨날 이 모양이냐 왜? 네. 진짜 2020년의 반이 지나갔네요. 그렇네요. 네, 2020년이 벌써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네. 무섭습니다. 네. 뭐 코로나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반이 훅. 네. 예, 없어지고 이제 나머지 반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그렇죠. 예, 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뉴스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좋은 소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K2 박사님이 네. 뜬금없이 등장하셔서 저번 달에 하차 발표를 예. 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삼태성도 안 나오고 네. 예, 여기에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네. 최 팀장님이 네. 저 왼쪽 눈 밑에 이렇게 점 하나 찍고 나오라고. 안 찍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말로 못 웃기는 거 몸으로라도 웃겨라. 그것도 웃기겠어요 또. 네. 진지하게 뭐 댓글 받을까봐. 네. 네. 지난주에 음악 중심에서 고별 무대 한 다음에 아, 이번 주에 컴백하는 그렇군요. 그 아이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옛날에 뭐 서태지 은퇴하고 이럴 때 네. 자꾸 나온다고. 저를 서태지급으로 올려주시는. 아니 그런 얘기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꼭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꼭 나쁜 얘기할 때도 뭐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럼 뭐 네가 예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네.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K2 박사님 보고 제가 잘린 줄 알았어요. 그것도 오신 다음에 얘기하는 그 잔인함.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 받았는데. 네. 막 카톡 한번 보고만 메일함 한번 보고 오셨어요? 막 하면서 막. 네. 저 하차한 거 맞고요. 네. 최 팀장님이 일단 대참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그다음 나쁜 뉴스는 뭐냐면 네. 예, 오늘 최 팀장이 안 나온다는 건데 네. 예, 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전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파서 라든가 바빠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최 팀장은 화나서 안 나왔어요. 예, 화가 나셔서. 예, 최 팀장은 속상해서 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8년을 했는데 그죠? 사실은 뭐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뭐 이상한 댓글도 많이 달고 했는데 이 양반이 쌓였어요. 왜냐? 댓글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 팀장 껴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예, 많이 있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 터진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최 팀장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뭐 남자들 얘기할 때 이상한 농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거든요. 몇십만 명씩 들으시는데 이런 분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소수죠. 예. 댓글로 남으면 이제 그게 일단 읽으면 일단 눈에 보이면 무게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하실 분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뭐 여자가 쪽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뭐 짜증이 솟구치면 안 들으시면 돼요. 최 팀장뿐만 아니고 저희 모두를 그냥 안 들으시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함으로써 청취하시는 분들이 적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초기도 아니고 지금 8년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처음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좀 너무한 것이고 물론 뭐 99.9%의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글들이 남기 때문에 한번 쉰대요. 뭐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그 앙금이 남았다 보니까 방송 나오면 괜히 그런 얘기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뭐 우리랑 같이 방송하기 싫고 뭐 청취자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네. 본인이 이렇게 네. 괜히 막 기분 나쁜 느낌 같은 걸 표현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최 팀장님 참 착한 것 같아요. 저는 막 IP 추적하고 그러는데. 자,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우리가 그런 타입은 아니고 독하시네요, 근데. 네, 저는 IP 추적하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네. 팀장님도 그때 뭐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안 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취자분들 반응을 안 보게 되는데, 근데 팀장님은 또 그거를 본인이 봐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으시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K2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잖아요. 네, 그런데 예. 최 팀장님은 또 호스트고 제작진이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죠. 책임감 때문에. 네. 전 제작진인데도 안 봐요. 왜냐?
제가 딴지일보 출신이잖아요. 아, 네. 딴지일보 때 이미 댓글이란 것의 정체를 다 알아버렸고 네. 그때 멘탈이 완전 다 털려가지고 게다가 엄청나게 딴지일보잖아요. 심했을 것 같은데.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최 팀장님이 순수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파토님이 댓글만 안 봤어도 지금 계속 몸도 안 아프고 내가 다 그때 온 거예요. 이게 네. 이 몸도 아프고 네. 마음도 아프고 미소년의 그 안타깝다. 외모로. 미소년의 네. 외모를 그대로. 그 외모도 많이 망가졌죠 진짜로. 이게 뭐 얼마나 인간관계가 있는지 너무 모르겠지만. 순순히 인정해버리죠. 네. 아니 근데 진짜 한번 딴지일보의 댓글이란 건 그러니까 이후에 나쁜 쪽으로 연결된 인터넷에서의 나쁜 글들 이런 부분에 딴지일보가 1차 책임이 있긴 해요 그 시절에. 네. 왜냐하면 인터넷이 퍼질 때 어마어마했죠. 입으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얘기들이나 이런 것도. 네. 애청자분들이 채 팀장님께 격려의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또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프닝. 네. 이 오프닝도 좀 이상한 얘기인데. 에?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네. 그냥 네. 좀 오프닝 자체가 좀 흥미롭지만 뭔가 모순된 얘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우리 은하계에 별 많은 거 다 알고 그다음에 행성 많은 거 당연히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중에 우리 은하에만 지구 같은 암석형 행성 그리고 지구같이 적당히 이제 그 각자의 태양과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아마 기온이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지구 같은 별들이 행성들이 60억 개에 달할 것이다. 우리 은하에만. 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캐나다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하면 밴쿠버에 있는 그 주네요.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팬데믹 풀리면 놀러 가보세요. 네, 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네. 아주 훌륭한 동네인데 여기 이제 과학 전문 매체인 사이언스 얼럿이라는 곳이 있는데 난거에 따르면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그러니까 UBC라고 하는 곳인데 네. 좀 많이 놀러 갔던 곳입니다. 네. 네. 자연과 네. 그 학교가 어우러진 아주 좋은 동네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학의 물리천문학과인 제이미 매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태양과 같은 그 지형 주계열성, 태양 같은 게 이제 지형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개당 1개꼴로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에 있는 G형 주계열성에다가 성의 숫자에다가 그렇죠. 5분의 1을 하면 그렇습니다. 60억 개가 된다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은하에 이제 최대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7%가 지형 항성이래요. 네. 지형 주계열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7%에다 다시 이제 그거를 곱하면 네. 이 답이 60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이럴 정도 많으면 좀 많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일단 크기가 좀 작고 지구 같은 행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별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별빛 변화를 통해서 감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식현상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별빛 변화를 통해서 감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외계 행성 찾는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게 정말 그 운이 좋아야 사실 그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관측 가능한.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네. 정도로 네. 어려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을 찾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생명이 우리 비슷한 생명이 있을 걸 전제하고 찾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하러 찾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행성 찾으면서 뭐 명왕성 행성이 아니니까 좀 그렇네요.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수성 같은 행성이 몇십억 개 있을 것이라고 찾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다 생명체에 관련된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 이 얘기는 60억 개쯤의 행성에는 지구 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다 네. 있기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지구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아까 반전이 있다고. 예, 반전은 뭐냐면 다른 연구예요. 아주 요즘 또 나온 다른 연구인데 네. 이건 제 입장에서는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 노팅엄대 천체물리학과의 크리스토퍼 콘슬라이스 교수가 연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은하에 서로 통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이 30개쯤 있을 것이다. 우리와 통신을 할 법한 그러니까 우리 혹은 뭐 자기네들끼리 네. 통신을 할 만한 그 통신 기술을 갖춘 우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수준의 우리 수준의 문명을 갖춘 외계 그렇죠. 지성체가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반전인데
한 60억 개나 네. 있을 것 같다고 행성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생명이 생기고 그 중에 기술 문명. 문명이 생겨서 전파 통신할 정도의 문명은 고작 30개란 말인가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추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사실 이런 추정이라는 게 그다지 아주 정밀할 수는 없죠. 네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냐면 물론 뭐 이 교수들은 뭐 굉장히 중요하고 흥분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는 지구처럼 지적 생명체가 형성될 것이다. 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네. 첫 번째 그다음에- 가설. 예, 그다음에 수십억 년 내에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진화할 것이다. 것이다. 네. 이런 진화하는 생명들은 조건이 적합하다면 화학 반응에서부터 별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이 다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지금 순서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조건들을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45억 년에서 50억 년이 걸린다고 추산을 했어요. 대충. 좀 솔직히 말해서 정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우리를 바탕으로 대충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 네. 이 기준을 가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모종의 계산을 하면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오프닝으로 다룬 얘기라서 네. 너무 진지하게 볼 내용은 아니고 네. 우리 은하에 4개에서 211개의 문명이 형성될 것으로 계산이 돼 나온대요. 오. 4개에서 211개는 물론 차이가 매우 크긴 합니다만 네. 이런 추산을 토대로 은하계 항성 형성의 역사와 항성 내 금속 함량 등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 최소라고 하긴 하는데 최소 36개 정도의 소통 가능한 문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오. 계산이 나온답니다. 오. 계산 과정은 안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36개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네. 서로 사실은 기술만 갖고 있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음. 은하계에 36개가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전 실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각각 흩어져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는 문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상호간에 서로 소통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거죠. 제로인 거죠. 이렇게 네. 이 정도 숫자로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정도의 규모의 30 그렇죠. 몇 개가 균등하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통신이 가능하다는 건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네. 예, 실제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뭐 은하의 곳곳에 흩어져 있을 테니까 우리 은하 안에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논문까지 안 찾아봤거든요. 제가 오프닝 얘기라서 어차피 네. 우리 지구 문명이 외계 문명과 양방향 소통을 할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6,12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된대요. 우리 문명이요? 예, 우리 문명이 그 정도는 6,120 돼야 년. 예, 살아남아야 되고 될 것 같은데 6,120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명이 물론 멸망하지 않고 점점 발전하는 걸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하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지구에서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지금까지는. 네.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그 얘기로 가면 또 네. 네.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게 과연 소행성일까요? 대양을 샅샅이 뒤져봐. 저는 사실 고대 문명은 꽤나 옹호론자라서 네. 고대 문명은 그닥 비과학적일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증거가 마땅치 않긴 한데 네. 그리고 연구팀이 또 계산을 했다는데 이 계산 좀 찾아볼 걸 그랬네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건지 궁금하긴 한데 가장 가까운 문명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문명이 대충 계산을 하면 1만 7천 광년 정도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본대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17,000광년이면 근데 소통은 불가능하죠. 네. 왕복이 3만 4천 년이 돼버리니까. 전파망원경으로 3만 년 동안 네. 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소통이 뭐 안 된다는 얘기고 물론 그쪽에서 오는 걸 봐서 우리가 저쪽에 저 문명이 있겠구나는 알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사실 좀 사실 어려운 그건 얘기잖아요. 문명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보내도 그게 3만 7천 년 전에 흔적이 3만 4천 년 전에 흔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으리는 또 보장은 없는 멸망했을 거죠.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대충 이 두 개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연구인데 네. 이거를 연관지어 생각을 하자면 하나는 가능성, 하나는 약간 실망. 예. 네. 60억 개의 고문되셨다가 네. 60억 개나 있는데 네. 사실 30몇 개. 예, 30몇 개밖에 없고 그나마 다 너무 멀어서 네. 교통이 안 된다고 하면 참 이게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뒤늦게 고백하자면 지구에서나 잘 살자 주의라서 맞아요. 네. 이거 아니 이런 문명 해놓고
뻔합니다. 만나면 할 건 뻔하거든요, 사실. 뭐 할까요? 쌈질이죠, 죽일까요? 그냥. 쌈질. 네, 쌈질이나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외계 문명이 정말로 7,000년, 8,000년 살아남은 문명이라면 고도의 갈등 해결 능력을 체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고도의 정복 능력을 체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정복 능력을 체득했다라 그러면 서로 싸움질하다가 분명히 망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칼 세이건은 컨택트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요즘 분위기 보면은 우리 문명이 과연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 100년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 6,000년 넘게 우리가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존버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 보면은 우리가 굳이 뭐 코로나 아니 팬데믹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가 이걸 딱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것 때문에 생겨나는 변화라든가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빨라지니까 적응할 때쯤 되면 다른 세상이 오고 또 다른 세상이 오고 그 그렇죠. 적응이라는 게 사실은 몇십 년도 아니에요. 우리 뭐 한 세대도 아니고 한 5년 10년 동안 이 정도의 삶에 적응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세상이 계속 맞아요. 오는 상황인데 좀 캐스케이드랄까요? 뭐 좀 그냥 바뀌는 세상이 우리 앞에 막 무너져 내리는 느낌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바뀌어서 다음 세대는 뭐 그냥 우리가 겪는 걸 겪지 않고 그냥 발전된 안정된 세상을 사냐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이런 걸 인간이 문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증이 있어요. 과연 할 수 있나 우리가 이걸.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낙관주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안 된다는 건 결국 다 될 거고 무슨 뭐 초광석 이런 거 다 되고 몇만 년만 존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뭐 양자통신 이런 걸로 뭐 그런 거 다 되고 무슨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다 돼요. 결국 다 되고 뭐, 뭐 워프 다 되고 달에서 유전 발견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건 뭐 유전 필요도 없어요. 유전 필요도 없고 그냥 공기에서 다 에너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이론들 똑같은 안더라도 막 다 찾아낼 것 같아. 네. 달에서 지구까지 송유관 짓고 막. 예. 아 그런 거야말로 그 오류라고요. 그런 쪽으로 안 간다니까. 그 무슨 토목적인 관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 석유 이런 거 안 써요 이제. 네. 그럴 것 같기도 하다가도 기분 좋은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네.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뭐 금방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최 팀장님이 그립다. 네. 최 팀장님 계셨으면 이쯤에서 잘라주셨을 텐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만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삼태 느낌이 좀. 최 팀장이 없으니까 삼태성주 되는구나. 네. 아 그렇구나. 청취자 여러분 이거 원하지 않으시죠? 모든 방송이 삼태성주가 되는 상황.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뭔가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끊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오프닝으로 모기는 우리 여름에 다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물리냐, 아, 혹은 좀 박멸하냐. 물어도 좋으니까 귀근처럼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 좀 관심사에서 사라지긴 했지만은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아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감염병을 계속해서 이제 옮기는 해충이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코로나와 모기 중 하나를 완전히 없애야 되면 모기가 먼저 아닙니까? 사실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고 정말 네.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뭐 말라리아로 1년에 5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까지 죽는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TV에서 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막 바이카로 주변에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모기가 많은데 아, 그 불곰이 너무 맛있게 그 모기들을 먹더라고요. 어떻게 네. 먹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 같은 데를 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계속 날 수 없으니까. 근데 계속 핥아먹는데 그 핥아서 예, 그 곰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 모기가 혹시 필요한 건가? 곰에게는 그런데 어쩌면 실제로 생태학자들 중에는 네. 그러니까 모기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진짜 백해 무익한 것으로 그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그건 인간들이 모기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이지 모기의 생태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이 생태계의 복잡한 먹이 연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다라고 그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모기를 만약에 뭐 없앴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우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우리 동네 근처부터 일단 없애봤으면 좋겠네요.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태계 네, 우리 동네부터. 너무 작지 않을까요 지역이? 다른 동네에서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모기가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 그 수분 가루바지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오. 모기 없어지면 초콜릿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정확한지 는 모르겠으나 그런 네. 얘기들이 있고 어쨌든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모기입니다. 모기가 가장 많이 죽여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게는 100만 명까지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2위는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동물입니다. 인간이죠. 네. 인간이 1년에 다른 인간은 40에서 50만 명쯤 죽이고요. 진짜요? 네.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럼 뭐- 맹수들은 사실 굉장히 적고요 숫자가. 뭐 2차 대전 이럴 때 됐으면 그 해의 1등은 인간이 탈환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랬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전선 이런데 모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비전투 말라리아도 많이 손실의 걸리고. 네, 상당수가 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와서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코끼리도 많이 죽여요. 코끼리는 진짜요? 이제 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의외로 코끼리가 1년에 한 500명 정도를 죽이고요. 진짜요? 근데 뭐 대부분 사고니까 이거는 뭐 나쁜 의도가 인간 있는 건 같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상어는 이제 10명 1년에. 아니고. 생각보다 젠틀하네요, 상어는. 실제로 상어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네. 아주 운 나쁘지 않으면 네. 죽을 일은 사실 없다고 봐도 네. 그 조스 이런 영화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나빠져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인데 조스가 언제 영화에 도대체 지금 40년이 넘은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선생님은 계속 뭔가 그 상어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존재가 모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기 소리 얘기하셨는데 모기 소리가 사실 그렇게 높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500, 600헤르츠 정도 소리인데 네. 가늘어서 되게 소리가 가늘죠. 가늘지만 하이톤이 아니고 귀에 가장 잘 들어오는 높이의 소리예요. 거기가 중고음 정도라. 그러니까 이게 그 생생함 있잖아요. 그 생생함. 그렇죠. 그죠. 이게 멀다가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그 그거 아주 장난 아니죠. 그 참 거리가- 날려면 계속 나든가.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네. 모기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네. 또 그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해서 인간이 좀 피할 수 있는 그런가요? 막, 그런 근거가 또 마련이 되긴 막 하잖아요. 자다가 막 으악 막 스스로. 실제로 진화 관련돼 가지고 네. 그런 쪽 소리가 잘 들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인간이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네, 왜냐 아주 오랫동안 서로 동거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모기는 뭐 1억 7천만 년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얘네는 그 소위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그 KP 대멸종 네. 원래 KG 대멸종인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이름이? 그죠? 그 공룡 멸망하고요. 네, 네. 6,600만 년 전에 네. 공룡 멸망했다. 그때도 살아남은 애들이고 음. 얘기하다 보니까는 뭔가 그 모기에 대한 그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네. 이제 모기를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네.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모기향도 있고 뭐 네. 모기장도 하고 뭐 이러는데 때려잡고 돌려잡고 뭐. 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모기를 학살이라는 말을 좀 쓰면 그렇죠? 모기를 어떻게든 좀 박멸하려고 하는데 저건 내 주변에서는 어떤 게 등장했냐 하면 이머가드라는 이름의 이머가드 WP라는 이름의 스프레이 형태 살충제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코팅제입니다. 코팅제. 그러니까 뿌리면 분사된 물질이 모기의 몸에 붙어 코팅이 돼요.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요. 주성분이 펄라이트라는 건데 화산작용으로 생긴 화산암을 네. 돌가루라는 얘기죠. 네. 고온으로 가열해서 만든 인공 토양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돌을- 모기에 붙으면 그래서 돌을 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가루로 콘 가루로 만들었겠죠 아주. 요즘 나올 뭐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게요. 이게 저 다공성 조직이에요. 그래서 모기에 붙으면 모기의 수분을 빨아들여요. 잔인해. 예, 모기의 체액을 빨아들여서 말라 죽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와. 말라 죽이는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 미라를 만들어서 말라 죽이는 거예요. 오 무서운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 무해합니까 사람한테는? 무해하겠죠. 완전히 완전히 무해하죠. 무해하겠죠.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다 뒤집어 쓸 정도로 네. 덮어 쓴다면 우리도 호- 이렇게 호흡기로 흡입하거나 뭐 이런 괜찮은 거예요? 돌가루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양이 많지도 않고 네.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네. 네. 이게 그렇구나. 현장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5개월간 80%의 살충 능력을 보였고 6개월이 와. 지나도 78%의 살충 능력을 유지를 한다. 음. 근데 기존에 쓰고 있던 우리 화학 살충제는 5개월 동안 40% 정도의 와. 살충 능력을 보여주고 6개월부터는 25%까지 감소를 한대요. 왜냐 내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음. 네. 이건 내성이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화학 제품이 아니기 어, 때문에. 네.
그리고 인체에 모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시피 거의 하고요. 없죠. 그래서 요것은 지속 가능한 살충제이다. 괜찮다.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제품으로 등장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오면 정말 그 뿌릴 때 우리가 그 화학약품이나 냄새 걱정 없이 진짜로 말 그대로 모기만 살짝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뿌리면 약간 흔적은 남겠네요. 그렇죠. 돌가루가 돌가루가 막 여기저기. 그다음 마른 모기들이 차라리 좀 더 그 로보틱스 기술을 발달시켜서 모기 잡는 로봇을 만들거나 이러는 게 아, 그 너무 과해요. 과한가요? 네. 모기 한 마리다가 한 마리 이렇게 그 독파이트 같이 막 쫓아가가지고 과해요. 아니면 이렇게 로봇에 이렇게 손이 2개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같이 그 손가락 2개로 하는 그거 있잖아요. 모기 네, 그거 네. 똑같잖아 그거와. 그런 게 만들어지면 네. 그걸 모기 잡는데 안 쓰겠죠. 나노 로봇. 뭐 스파잉 로봇이나 네. 사람 잡는 데도 그래서 쓰고. 사람 잡는 데 그러니까 쓰고. 걔네가 역습을 하지 이제 네. 나중에 네. 그러네요. AI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니 모기들이 그 로봇을 하나 포획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진짜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닌데. 자, 최 팀장님 모시고 올까요? 네. 스타워즈를 아주 자, 감명 이 깊게 대목에서 봐가지고. 편집 좀 잡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쳐주기까지 해서 네. 야 이제 막 요것만 나간다 살리시면 우리. 될것 같은데. 네, 막 나간다 큰일 났다. 네. 어쨌든 이런 날도 온다는 거. 그래서 별의별 기술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아마 뭐 다른 걸 연구하다가 또 이렇게 응용이 됐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솔직히 말해서 모기 향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특히 좀 연식 있는 분들은 네. 이게 여름의 3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기향 냄새도 모기향 냄새인데 그 어렸을 때 시골 가면 모기불 피우잖아요. 그건 모기 향 냄새가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어렸을 때 아련한 추억이나 그렇죠. 그런 게 낭만 이런 게 약간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저 그 파토님이랑 같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때 이 아련한 추억의 향기는 뭐지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 그게 이제 마리화나였죠. 마리화나였지. 그거 뭐 내가 아까 그 말했던 캐나다 살 때 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펴가지고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풀 타는 냄새.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마리화나 타는 냄새는 쑥 타는 냄새랑 되게 비슷해서 네. 네, 절간 냄새.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다 지워야겠다. 이거. 자 오프닝으로 오늘은 실망스러운 우주 뉴스와 네. 매우 희망적인 모기 관련된 모기 뉴스, 퇴치. 모기 네. 퇴치 관련된 기술. 뉴스를 그 모기 했습니다. 퇴치 기술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거 한번 논문 찾아보세요. 네. 원리가 뭔지. 네, 제가 모기에 관심 많아요. 모기 잘 물리세요? 네? 잘 물리시는 타입이세요? 아니, 잘 물리는 타입이죠. 아. 네. 원래 이게 유전자가 망할 유전자여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모기 되게 잘 물리거든요. 그게 유전자 탓이에요. 그래서 그 뭐지? 애기들 모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애기들 옆에 자라 그래요. 인간 방패. 인간 방패. 뭐 어떤 인간 끈끈이 주걱. 함대에 이렇게 꼭 전함을 넣어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케이트 박사님. 저는 뭐 그렇게 뭐 물리는. 전 모기 잘 안 그래서 물려요. 저는 그 재작년부터 여름이면은 뭐 집에 아이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모기장을 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쨌든 간에 보건의료 정책 입안자들이나 보건 전문가들이 네.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이제 모기나 혹은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모기장이라고 모기장이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기장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어서 좀 써봤는데 진짜 부작용이 없다면 네. 마치 그 반세기 전에 DDT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야, 이 살충제에 대한 그 신화가 엄청 희망이나 신화가 대단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보면 원리를 생각하면 모기에만 듣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네. 다른 작은 곤충들 파리라든가 뭐 온갖 다 곤충들 다 쓸 적용이 수 될 있지 것 같은데. 않을까. 네, 적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충들을 부작용 없이 잡을 때 도움이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막 이상한 얘기를 더 하고 싶긴 한데 멈추고. 자, 그럼 이제 저희 본 뉴스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강량구 기자님이 오늘도 이제 좀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죠. 코로나, 지겨운 코로나. 코로나 관련된 얘기는 좀 좋은 얘기 없습니까? 좋은 얘기. 이번에 좋은 얘기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요? 네, 좋은 얘기 2개나 가져갔어요. 우와. 제가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가져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가 네. 좀 죽음의 사자 같고 좀 안 좋아요. 이런 거.
지금 코스튬을 좀 선풀 달라고 지금 오프닝에서 이야기하셔놓고 방송 중에 지금 막 그렇게 막말하셔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해야겠다. 면전에서 악담은 되지만 네, 면접에서 앞단되지만 댓글은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좋은 얘기이십니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게 그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을 실망을 했었잖아요. 치료제. 이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과 주가를 잔뜩 부풀려 놓고서 네. 이제 결과를 까봤더니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입원 기간만 한 나흘 정도 앞당기는 정도 수준의 네. 약이다. 그래서 이제 뭐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수입을 해서 쓰기로는 했지만은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 녹음을 하는 시점에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렘데스비르를 개발한 회사에서 또 그 치료에 필요한 약값을 또 공개를 했는데 약값이 또 어마무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겠죠.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받을 경우에 5일간 치료를 받는 기준으로 약 281만 원. 왜? 그리고 열흘이면 515만 원. 실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그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다 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은 없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재정부담이 그렇죠. 이제 십시일반 우리가 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값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싶은데 그런데 원래 이 길리어드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책정한 약값이 이것보다 더 비쌌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약 때문에 약값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메타소니문은 스테로이드잖아요. 네, 스테로이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은 1947년에 개발된 스테로이드제고요. 그리고 이미 특허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그냥 어느 나라 어느 제약회사나 그냥 그 제조를 해가지고 네. 판매를 할 수 있는 약이에요. 제네릭 약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제약회사에서 이 덱사메타손을 이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조 단가가 한 정당 한 100원, 200원 한대요. 오. 한 정당. 그러니까 제조 단가가 아니라니까 이제 판매 단가가 한 정당 100원, 200원 한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싼 약인 거죠. 그것도 근데 코로나에 그럼 영향이. 네, 이게 좋은 뉴스인데 네. 그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6,000명을 모아놓고요. 2,000명한테는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하고 4,000명한테는 투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2,000명의 사망률이 무려 중증 환자 기준으로 3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 사망률이. 네. 그러니까 렘데스비르는 사망률은 사실은 임상 시험을 해봤더니 유의미하게 낮추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통계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높이는 사례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덱사메타손은 어쨌든 2,000명과 4,000명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환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 호흡이 필요한 그러니까 중증의 환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률을 35%나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감염내과 선생님들께 이 임상시험 결과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도 쓰셨냐고 그랬더니 쓰시긴 했었대요. 쓰긴 했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긴 하지만은 면역 체계를 또 약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덱사메타손의 임상시험 결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 써보게 될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투여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만 사경을 헤매는 코로나19 그렇죠. 중증 환자들에게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사용을 한다면은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사실 스테로이드는 마법약이죠. 항생제와 더불어. 그런데 마법약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네. 이 마법약의 네.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47년에 개발된 진짜 모두가 다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네릭 약이 있고 47. 또 제조 단가, 판매 단가도 워낙에 싸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렘데시비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잖아요. 네.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 낮췄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낮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체 의료비가 비싸니까 네. 저렇게 해서라도 빨리 퇴원하는 게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관점도 적용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덱사메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논문이 나오면은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또 어느 정도의 용량을 투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올 텐데 아마 그것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얼른 참고를 해서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완벽한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급할 때 불을 끌 수 있는 수단 하나를 우리가 이제 쟁취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잘 되면 어쩌면은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렇지 않아도 좋은 대학교인데 네. 이 옥스퍼드 대학교 주가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옥스퍼드 주식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도 살수 좋은 있는지 점이에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주식 시장에 옥스퍼드 자, 이제 최초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잖아요. 네. 근데 그 에드워드 제너의 이름을 따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너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너 연구소라는 곳에서 어쨌든 백신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제너 연구소에서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백신이 6월 30일 기준으로 3상에 들어간 첫 번째 백신입니다. 오, 상상해. 네, 3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벌써요.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7개의 백신이 전 세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1상부터 3상까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상에 제일 먼저 들어간 백신이 바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와 에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백신인데 그 과학 팟캐스트 뉴스룸이니까 약간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이나 혹은 영장류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침팬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무력화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이 세포와 결합하는 그 단백질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게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 인간의 세포랑 달라붙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흔히 하죠. 그 돌기 단백질. 네. 그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는 형식으로 만든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에서 이 백신을 만들었던 과학자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 말라리아 백신을 만들려고 열심히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니까 코로나19를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얼른 그 가지고 있었던 플랫폼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얹어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인간과 이 호흡기 질환 증상이 가장 유사한 영장류 한 종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완벽하게 몸속에 중화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를 제압한 동물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1상을 했고 2상을 했고 이제 3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WHO가 아예 공식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서 경쟁하고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 팀이 만든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 가장 유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간에 3상을 마치고 또 그리고 이게 영국은 어쨌든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예요. 3상 임상 시험을 하기에도 용이한 겁니다. 환자가 사망해. 환자가 있으니까. 네. 저 5G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영국이. 네. 네. 그래서 인류가 운이 좋다면 진짜 인류가 운이 좋다면 지금 그 에스트라제네카와 제너연구소는 올해 안에 3상을 만료하고 어쨌든 간에 백신이. 사람들을 대해서 백신을 완성을 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찔러 넣겠다라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옥스퍼드 제너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에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비영리 단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 세계 인류가 쓰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 또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여기저기 또 국제 협력할 가능성이 좀 더 나은 사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된다면은 일단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사경을 헤매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무기 하나를 이제 인류가 얻었고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 제너연구소와 에스트라제네카의 이 첫 번째 백신이 3상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진짜 뭐 좋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잖아요. 와. 네. 와. 뭔가 안 좋은 소식 하나 말할까 하다가 안 하려고요 그냥. 네, 뭐 궁금해지긴 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려고요 그냥. 네. 와, 올해 안에 정리는 될까 진짜. 걱정이 근데, 되네요. 근데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올해 안에 정리가 되기는 힘들 텐데 어쨌든 간에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그런 무기를 하나씩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네. 대응 반경을 넓혀주잖아요. 일단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진정 국면으로 당연히 가게 되긴 되겠죠. 네. 네. 이- 빨라야 뭐 1년에서 1년 반 막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네, 빨라질 수도 굉장히-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그러니까 무엇이든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상대로 해서 삽질을 하다가 네. 그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뻥 터지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19에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분한테는 이제 새홍지마의 기회라고 네, 그렇죠. 야. 네, 이게 저 스테로이드란 게 제가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보니까 오랜 스테로이드 친구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을 제가 방송 다른 데서도 방송을 해보면은 전혀 약을 모르실 법한 분들도 많이 아세요. 네. 근데 특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집에 처방약이긴 있는 하거든요. 거예요? 근데 네. 있는 거예요, 이 약이. 진짜 이게 스테로이드는 진짜 마법약 같은 게 효과도 일단 마법이고요. 네. 원래 마법도 이렇게 많이 쓰면 부작용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저주를 받는다거나. 네, 근데 그렇죠. 한 가지 더 저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그럴 분은 전혀 없겠지만은 네. 노파심에 코로나19 예방한다고 집에 있는 덱사메타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네, 네. 안 됩니다. 반드시 처방에 맞춰. 네. 처방약인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이 메타손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무튼 무조건 다 스테로이드거든요. 어. 연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 피부 연고, 뭐 광범위 질환, 피부 질환 치료제 이런 거 보시면 이 메타손이라는 이름이 붙은 약들이 있으면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건데 스테로이드는 염증하고 관련돼서는 참 미묘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그 오토이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자가 면역 질환에다 쓰는 약인데 왜냐하면 면역을 약하게 만드니까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대신에 그러니까 인펙션의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러죠? 인펙션을 한국말로? 감염. 아, 되게 이러니까 막 외국에 살던 사람처럼 네. 단지 기억이 안 났을 뿐인데 단어가. 네, 외국에 살던 인펙션? 네. 어쨌든 이건 뭐 나무가 기억이 안 나서 틀이라고 하는 거랑 맞아요, 똑같아요. 네. 그냥 영화 제목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어쨌든 이 감염병의 경우에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네. 근데 어떤 종류의 이 감염이나 혹은 염증에는 이걸 쓰게 되면은 그 염증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면역 반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죠. 예, 네. 싸우면서 생기는 네. 이 고름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이제 네. 백혈구의 그 시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염증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잘 쓰면 염증을 오히려 줄여버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고 같은 경우도 이게 먹는 건 좀 세지만 이런 것도 몸에 이제
피부염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피부염을 없애줄 수 있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 원인을 없앤다기보다는 그 염증 자체의 몸의 반응을 줄여버리는 네.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진짜 스테로이드와 그 항생제 제조법을 가지고 과거로 가면 100만 단위로 살릴 수 있을걸요? 제조법만 가지고 간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과연? 대장간에서 이렇게 막 대장간에서. 어이없고. 아니 근데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어젠가도 그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네. 우리가 과연 과거로 돌아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마침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나라 과거로 가면 일단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아니, 한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전기를 사용하고 어쩌고 말은 할 수 있죠. 과거 사람들한테 네. 뭐가 차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하지만 그런 그 배터리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뭐 레몬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대충 잠깐 쓸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는지 세종대왕이나 몰라서. 장영실한테 막 설명을 해주면 만들지 않을까요? 구리랑 네. 아연 얘기하는 그 귀한 걸 어떻게 자 일단 옥에 가두고 시작하자. 뭘 가지고 그래서 둘이부터 일단 한번 들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딱 진짜 저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설명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지만 그래서 네. 막 어버어버 하니까 이거 숨긴다고 네. 아. 줄이를 틀고 막 빨리 말하지 않겠냐고 막 그러면서 고문하고 그거 네. 진짜 모르는데 네. 이런 상상을 제가 어제는 그 생각 했어요 괜히 혼자서. 아니 케이트 박사님은 보내면 조금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 열차 폐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 하루 이틀은 더 오래 살아남을 채용당하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예, 하루 이틀은 말재간으로 네. 예. 야 정말 빨리 쉽게 죽느냐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느냐의 차이인가요? 네. 아 네. 뭐 왜 자꾸 정말 산으로 가네요. 네. 여러분 최 팀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미 좀 막 약간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재미도 없는 걸 못 들하는 거야. 댓글에 뭐 이제 제발 돌아오시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튼 좀 희망적인 얘기들 들었고 네. 두 번째 얘기로는 케이트 박사님 로봇 얘기 갖고 오셨다고요. 네네. 우리 저 그 유명한 로봇 요즘 네, 예. 이게 뭐 되게 신기한 로봇. 근데 뭐 회사명은 너무 익숙하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라는 데서 이게 예전에도 근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떴었었죠. 많이 떴었죠. 데스타죠 예. 뭐 사실. 뭐 예. 걸어다니는 로봇, 뭐 네. 기어다니는 로봇, 예. 뭐 백플립을 하니 뭐. 사람들이 발로 차고 막. 네. 예. 뭐 그러면서 뭐 또 학대하지 말아라 막 댓글 그렇죠. 달리고 막 네. 이제 그런 그럴 때 문제.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 또. 그래서 데니슨 교수님 그때 뭐 얘기하시던 게 어차피 모터랑 네. 뭐 기계 장치들로 이루어진 그냥 물체인데 네. 예, 그걸 너무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든지 뭔가 생명의 느낌 네. 막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뭐 스팟이라는 로봇을 내놨죠. 이번에 뭐 예. 시판을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네. 다 그 전까지 예. 사실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름은 있는데 네, 뭐 파는 게 없으니까. 그죠. 도대체 얘네는 뭐 어쩌려고 일하나 이런 게 구글이 샀다가 네. 구글이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구글의 지주 회사인 알파벳. 알파벳이. 그래서 이제 매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자회사로 뒀다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밝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으로 그쪽으로 넘어갔군요.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자회사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또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놓는 물건이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게요. 예, 이제 상용 판매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ICT 회사의 자회사로나 들어가는 예, 돈을 뭐, 못 보니까. 그죠, 돈을 네. 못 보니까. 물론 ICT 그 회사들은 소프트뱅크를 그냥 ICT 회사라고 너무 작게 뭐, 말씀하시기에는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92년에 MIT에 있다가 분리된 로봇공학 회사. 그랬었군요. 네. MIT 92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30년 가까이 된 건데 그죠? MIT가 보스턴에 있나요? 그렇죠. 매사추세츠가 M이 이제 그거니까. 가보면 그냥 되게 동네 이렇게 어떤 그냥 지역계 되게 단과대 같은 그런 우리 느낌? 과학과 사람들 같이 그래요? 이렇게 사무실처럼? 네, 뭐 이렇게 조금 소소하고 조촐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인데 거기서 뭐 MIT 그럼 다 알아주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마크 레이버트라는 이제 MIT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과 교수를 하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MIT에서 만든 랩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재미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기대 과연-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기에 점을 붙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일을 예. 빨리. 레그랩이더라고요. 레그랩. 레그랩. 다리 연구. 레그랩.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소 세우면 네. 뭐 이렇게 초 무슨 뭐 그런 거 들어가잖아요. 슈퍼 뭐 이런 거 네. 들어가든지. 진짜 그러면서 연구소에 그런 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안 만화에 나오는 거 들어가죠. 말고요? 뭐 네? 차세대 관제력 연구소. 그죠. 차세대 차세대 뭐, 로봇공학 그런 거. 무슨 중강 뭐 아. 그 융합 들어가죠. 융합. 예. 약간 모호하면서도 융- 뭔가 융합 힘을 준 듯한 융합 인공지능 이런 게 들어가야 아, 되는데. 레그랩 알겠다. 네. 그 아, 미국의 예. 로봇 그 실제 로봇 기술 역사는 다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위쪽은 다 없애버리고 네. 다리 네. 움직이는 것부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파운더인데 레그랩을 세웠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다리에만. 다리에만. 거기에만 예. 집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나중에 뭐 저기 링크된 걸 한번 보시면 알 뭐 텐데 걷고 계단 오르고 네.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 그러니까 거죠. 되게 기구적이면서도 네. 또 거기에 약간 학습적인 효과가 들어간 음. 그런 형태의 물체를 만드는데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집중을 하반신만 있는 로봇 형태였던 거죠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73년인가에 그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그때 나온 논문도 앞부분을 조금 살짝 읽어봤는데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내놓은 처음으로 첫 버전으로 MIT에서 내놓은 로봇도 호퍼라는 이름의 로봇을 내놨는데 전 솔직히 그 스팟보다 얘가 더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다리가 하나예요. 다리가 하나라고요? 예, 뭘 할 수 하나고 안정성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원반 형태의 그러니까 원통 형태의 몸체를 가지고 있고 되게 소소한 다리 아니, 하나가 통통 약하게. 뛰어다녀요? 깽깽이 예. 뛰는 거예요? 호퍼입니다. 호퍼. 깽깽이. 근데 안 쓰러지고 아. 계속 점프하고 있어요. 그럼 뭐 자이로 기술 괜찮다. 같은 거 그래서 뭐 자율교수도 들어갔을 수도 음. 있고. 예. 근데 예, 그런 로봇을 살아있는 만든 분이에요. 스카이 콩콩인 거잖아요. 예, 스카이 일종의. 스카이 콩콩 아주 느낌이겠죠. 좋죠. 예. 와. 절대 안 쓰러지는. 예, 뭐, 좋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만든 분인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세웠고 지금은 CEO에서 물러나서 이제 뭐 이사회 의장으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그런 분이고 요 회사에서 내놓은 거는 처음에는 다르파 그러니까 그 네. 공공연구소 쪽에 빅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그렇죠. 얘기가 났죠. 이렇게 뭐 이렇게 중량 있는 물건을 싣고 네, 군인들이 뭐 이렇게 네, 분장 메고 갈 때 네. 분장 대신 그래가지고 네, 네. 옆에서 뭐 발로 찼는데도 뭐 막 견디면서 가는 맞아요. 뭐 그런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아틀라스라는 로봇도 네, 나왔었는데 기억나죠. 네. 그거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아틀라스는. 계속 나옵니다. 175cm 정도 되니까 거의 저보다 커요. 네. 이거 눈앞에서 마주하면 뭔가 그 터미네이터 느낌 진짜 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영상도 나중에 뭐 워낙 인기 100만 이상 막 이제 그렇죠. 조회수 올렸던. 그러니까 그런 진짜 거예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타가 되기 전에는 이런 그 인간형 보행 로봇이라고 하면은 아시모 그렇죠. 그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그것도 일본의 기술력 막 이런 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미라이칸 이런 데서 계속 쇼를 하고 있고.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온 다음에 아시모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후졌으니까요. 키도 엄청 작고. 아니 그럼 그 우리나라 또 있잖아요. 네, 슈퍼. 슈퍼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의 스케일이 약간 다르잖아요. 실은 그렇죠. 아까 저는 사실은 네. 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처음에 저도 실제로 네. 합성 영상도 떠듭니다. 네, 처음에 네. 나왔을 때는. 네. 그 예. 백플립하고 이런 거, 덤블링하고 이런 거요. 아 그거 말고 그 합성 영상 뭔지는 알아요. 예, 그거는 총 쏘고 뭐 예, 제압하고 그거는 막 뭐, 이런 네. 영상은 근데 그것도 많이 속더라고요. 네, 그 빅독? 너무 그것도 그냥 뭔가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네. 저는 그 합성 아니라 진짜 영상도 예. 그 화제가 되어가지고 봤을 때는 아 이거 약간 조작한 영상 아니야? 네, 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예. 오늘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물리학 박사님이랑 차 마시다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 아냐고 해서 보여드렸더니 되게 거짓말 아니냐고 이거 이게 가능하냐고 뒤늦게 보셨구나. 네, 예, 예. 진짜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느꼈던 게 다른 거 뭐 스팟 선전 영상이 막 나오는데 뭐 위에 뭘 탑재할 수 있고 뭐 API를 넣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뭐 플랫폼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거고 막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 다리 움직임,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이상한 물건들이 막 놓여 있는 그런 경사면을 이렇게 딛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네. 뭐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야 이걸 저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걸 넘어서 뭔가 좀 새로운
동물 같은 느낌 그죠. 있잖아요. 동물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느낌을 주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리를 디딜 때도 뭔가 이렇게 그 기계처럼 이렇게 쾅 딛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맞아요. 고양이가 뭐 딛는 것처럼. 네, 네. 예. 근데 스팟은 약간 설명을 하신다면은 사족 보행 로봇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족 네네. 보행 로봇이고 네.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기계 공학에서 어떤 다리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동력이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동력원은 결국은 뭐 파워가 유곤 전기가 들어가고 빅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화석 연료 예, 아, 그 엔진, 예, 엔진을 돌려서라도 엔진 돌려서. 어쨌든 출발점은 뭐냐면 회전 운동이에요. 네. 네네. 모터든 모터 엔진이든 네네. 회전 운동 되게 단순한 회전 운동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저런 다리 움직임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거기에 뭐 너무 잘 아시는 동력 전달 장치들을 쓰죠. 기어를 쓰거나 케미니 뭐. 네. 벨트를 쓰거나 뭐 체인을 쓰거나 음.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그때 저번 시간에 저기 삼태성지에서 얘기했던 막대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맞아요. 연결 구조를 네네. 만드는 링키지라고 부르죠. 뭐 그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터미네이터 피부 벗겨졌을 때 네. 그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그 예, 사실 예. 그거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되게 정밀하게 길이랑 그 연결점에서 들어가는 토크, 뭐 힘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뭐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에 그 발의 모션을 흉내내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다고 저런 처음 보는 환경에서 저렇게 뭐 적응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구현하기에 기계적인 이런 그 구조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센싱을 해야 돼요. 네. 뭐냐면 그 아까 모터에 걸리는 힘을 역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이 필요하니까 바닥에 발을 디뎠다면은 거꾸로 그 모터에 역으로 걸리는 토크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센싱을 해야 되는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닥을 디뎠을 때 네 다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발바닥에 들어가는 압력도 측정해야겠죠. 네. 네. 촉각의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갖 센서들을 다 부착을 할 텐데 실은 그 부착을 해가지고 목표한 어떤 위치에 그 다리가 가게 하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기계 제어 방법 중에 PID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이게 PID가 실은 프로포셔널, 뭐 인테그럴, 그다음에 데리베티브 해가지고 뭐 이게 미적분이 다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목표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상 공간을 생각해 보면 어떤 A 위치에서 B 위치로 그냥 물체를 보낼 때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거는 어떤 질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힘이 작용했을 때 이게 관성도 있을 거고 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모터를 가동시켜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처음엔 되게 세게 주다가 중간엔 적게 줬다가 뭐 마지막에 착지할 때는 뭐 아주 약화시켜서 제로로 만들자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제어 알고리즘이 PID 컨트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목에서 또 그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건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그 하시더라고요. 부분입니다. 네. 실은 그 PID 컨트롤이 어색한 게 그 80년대 로보캅 그 모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모나 이런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에 버전의 로봇들 같은 경우는 그 동작 제어가 되게 닫힌 공간에서 그러니까 네. 그 로봇이 어떤 목표점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위치에 그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어 방식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파운더가 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기계공학의 영역이 아니고요. 학습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나와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요. 예, 인공지능의 네. 그 머신러닝 기법이 맞습니다. 들어가서 이 논문의 앞부분의 인트로덕션 부분을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아이가 유아가 처음에 발을 딛고 일어났을 때 막 뭐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6살, 뭐 5살, 6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총총 뛰어다니고 하기도 하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아직도 뭐 계단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저희 둘째도 6살인데 아직도 뭐 무릎에 멍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떤 근육이나 어떤 자기의 운동신경에 되게 학습이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공간에 가서도 부담 없이 새롭게
뭔가 걸어다니는 네. 문제없이 걸어다니는 넘어지지 않고 근데 저는 왜 가끔씩 넘어질까요? 아직 그 학생이 아니 신체의 한계를 아직도 뭔가 탐구하고 계속 있는. 시험하고 계시는 아니 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저희 경우 그런가요? 도로 나빠지는 건가요? 아까 멘트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공격을 도로 나빠지는. 아니 전 더하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간이나 생명체가 그 움직임을 내재화시키고 학습해가는 것들을 이 구현하고 싶었다라는 게 그 논문의 앞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학습 기법이 개발이 되면서 접목을 시킬 수 있었던 집어넣은 거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실은 이 스팟이라는 로봇가 새 제품을 상용으로 막 팔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운동 알고리즘은 되게 장기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딘가에서 과거 버전의 스팟을 가지고 네. 고생을 시켜서 얘를 뭐 원래 1살짜리였던 거를 20살이 되게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을 카피해서 다 탑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행동은 훨씬 맞습니다. 더 유연해지고 맞습니다. 다양한 더 환경 적응이 잘 돼 있고 그럴 가능성이 예. 크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되게 조금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그럼 앞으로의 로봇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구글도 결국은 데이터 뭐 게더링하고 처리하는 알고리즘은 전부 공개시켜 버렸잖아요. 네. 뭐냐면 자기네가 이미 보유한 데이터의 경험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판매하는 스팟이 여러 군데 깔리면 깔릴수록 예, 그게 서로의 통신이 경험을 가능하다면, 공유하면서? 네, 공유하면서 음. 훨씬 더 완벽한 로봇을 만들 거고 예, 나중에 이족보용 로봇을 만들 세계 최강의 로봇이 되는 거죠. 와. 약간 마테오카네요. 부익부 빈익빈. 네. 처음에 네. 가져간 사람들이 그냥 네. 다 그냥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파는 거는 무슨 제조업으로 로봇 제품을 파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거꾸로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경험과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계속 의문이었던 게 알파벳은 그러니까 구글은 왜 버렸을까? 네. 이게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은 어쨌든 목표는 자기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고 실제로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와 로봇 테크놀로지를 결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협업 모델인데 네. 그걸 왜 버렸을까? 저는 그게 계속 한쪽에 의문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게 물론 물론 그분들이야 아쉬울 리도 없고. 큰 네. 그림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스팟 사종 로봇은 74,500달러에 팔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당연히 9천만 원 정도.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건데 생각해 보면 또 무지하게 비싼 건 또 이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자동차도 국산차도 이런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뭐 제네시스, 뭐 그러니까요. G90 뭐 이런 거. 또 외국 차들 한국에 아직 뭐 본인 돈도 없으면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국에 많잖아요. 네. 카푸어들이 타는 차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 많습니다. 흔해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거 나와도 몇 억 이상 심지어는 뭐 10억, 20억씩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이어도 사실 리즈너 그러니까 뭐 어느 그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이에요. 한 10억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네. 이 정도 가격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많이 퍼뜨려 놔야 네. 또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다양한 환경에서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걸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거 사려고 했는데 네. 괜히 뭐 차 한 대 있는데 그걸 차 계속 타고 네. 집에 스파트 하나 드리자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는 못 사고 미국 내에 살 수 있지만 맞습니다. 예. 일단 대리 구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직구, 수가 있고 해외 직구. 해외 직구 네. 방법도 있고 뭐 네. 그쪽에 사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아는 네, 사람이 네, 네. 지금 미국에 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보니까는 이걸 구입을 하는 경우에 그렇죠. 버락도 알고. 예, 저는 모르지만 제 친구가 하니까 이제 버락이 해줄 수도 있겠죠. 이 지금 최대 2대까지 한 사람이 구매를 네. 할 수가 있고 구입을 하면은 6주에서 8주 정도면 이제 무료 배송. 이런 무료 말- 배송.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들으면 정말 판다는 게 느껴지죠. 무료 배송인 이런 말들. 예. 그 다음에 사면 뭘 끼워주냐면 이런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드리면 더 이제 산다는 느낌이 올 수 있고 또 진짜 역시 전자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로봇을 포함해서 배터리 2개, 충전기, 네. 배터리 2개 정도. 그다음에 태블릿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오고요. 방수방전 됩니까?
됩니다. 방수방진 됩니까? 예, IP54라고 해가지고요. 오. 먼지로부터 보호가 되고 모든 방향에서 스프레잉을 해도 네. 견딘다. 아예 잠수 이런 건 못하지만 잠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뿌려지는 물을 근데 저는 비 오는 실은 정도는 생활방 되게 기술적인 얘기만 늘어났던 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랑 연결될까요? 여기는 태블릿 컨트롤러라는 걸로 봐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폰이랑 향후에는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근데 API를 공개한다는 거 보면은 또 예. 제 생각에 파이썬- 프로그래머블 할 것 같아요. 파이썬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같이 준다고. 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입이 가능하니까 전 한번 근데 파토님이 별도의 스폰서십도 없이 네. 그냥 그 로봇 선전을 하고 계시는 게 되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전화 올 때까지는 얘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요. 네. 내가 저번에 잠깐 아니, 넋이 나- 나갔네. 아니, TMO 그 전기차 회사도 뭐 거절하시고 아니 남몰래 받은 거 아니야? 예, 저희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예, 이번에도 저희- 염가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고요. 1억 원도 안 되는 채팅대가 없는 틈에 얼른 지금. 개인 주머니에 몇 주 받으셨는지 예, 그 2+1 행사도 저는 이걸 봤는데 아까 그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래시장 갈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쫄쫄 쫓아와가지고 네. 맞아요. 마트는 뭐 카트가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갈 수 있으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안전한 것 같으면 어린애들 타고 다니고 꼬마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 좋아할까요? 좀 과하게 비싼 장난감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좀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영화 그 허 보면은 네. 마지막 부분에 그 되게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막 놀란 장면 나오잖아요. 네가 그럼 나 말고 도대체 몇 명이랑 상대를 몇천 명이랑 하고 같이 있느냐 사귄다는 했더니 얘기요. 네. 네가 막 뭐 몇 번째야 이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재래시장이나 학교에 딱 데리고 가니까 뭐 태국이랑 뭐 어디랑 해서 네가 3,898번째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시장을 걷는 거는 3,800번째고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네. 이제 아무튼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네. 한 10년쯤 후에는 꽤나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아직 네. 좀 뭐 돈 좀 있고 여유 있고 이럴 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살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진짜 무슨 당나귀 이런 것처럼 진짜 타고 다닐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당나귀는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안 타잖아요. 얘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당나귀는 타고 다니는 동물이긴 한데 우리가 안 타니까. 네, 메밀꽃 필 무렵 뭐 이런 네. 때 근데 이후로는 근데 이런 게 상용화가 되면 네. 진짜 그 킥보드 대신에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맞아요. 있을 수 있죠. 나올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은 우리가 타기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무게 정도는 소화를 할 것 같아. 보기 안 좋아서 그렇지. 안 됩니다. 지금 14 무기가 킬로나요? 14kg 정도? 14kg밖에 못 들어요. 네, 네. 못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다다음 버전 정도는 진짜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아쉬운 게 이제 5세 이하. 1시간 반 정도만 전자제품이니까 근데 배터리 2개 준다니까 교체하면 예, 또 교체식 배터리 있고. 네. 배터리 짊어지고 다니. 배터리 무게만 한 10kg 되고 그 솔직히 그런 거 보면은 어디다 써야 될까가 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난감은 네. 지금은 진짜 장난감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아무튼 놀랍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조만간 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네. 실제로 팔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근데 저 진짜 바뀌는구나. 궁금한 게 연구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구매를 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대나 있을까요? 혹시- 요 로봇이. 예. 근데 외국엔 안 팔잖아요 지금. 지금은 아니 그럼 저기 사갖고 들어오면 오바마 되지. 통해서 직구할 수 있잖아. 오바마 통하시려면 저를 거쳐셔야 되고요. 커미션이 좀 있어요, 제가. 우리 버락삼촌. 버락과 미셸. 근데 그렇게 보면 그 MIT 출신의 이상배 박사님이라고 네, 네네네.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계시다 그쪽 가서 박사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치타 로봇 있잖아요. 네. 동영상에 치타 로봇 네. 뭐죠? 그 달리는 거. 다리다가 네. 뭐 자연을 만나면 점프하고 뭐 네. 그거 개발하신 분인데 오. 제 생각엔 요 기술도 그쪽으로 많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게 박사 과정 때 그 수직계 그러니까 바이오미메틱스 쪽으로 연구하신 분이고 아. 수직 유리창 위를 이제 게코도마뱀 발바닥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예, 거기 그 힘으로 발바닥이 아주 미세한 돌기만으로 유리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더라. 게코도마뱀이. 그래서 네. 그 재질을 써가지고 그 유리창 위를 걷는 게코도마뱀 로봇 만들어서 타임즈 나오고 이러셨거든요. 기억나네요, 저거. 예,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로봇을 구입하기보다 이분을 어떻게 잘 모셔가지고 아. 예. 네. 저는요, 이거 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사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 사가지고 유튜브 찍는 거예요. 이걸로 많이 보지 않을까요? 개봉기 해가지고 아 개봉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박싱. 얘랑 같이 다니면서 파토님이랑 같이 찍고 그러니까 길거리를 같이 길거리 다니면서 다니면서 언박싱하고 네. 사람들이 막 좋아 뭐 그런 거 신기해하고 막 이런 찍고 거. 동물하고 같이 인터랙션하는 거 찍고 네. 뭐 그럼- 어디 놀러 가서 뭐 이상 걷기 다니게 하고 공원에 같이 산책시키고 아, 그러니까요. 강아지 다른 사람들 강아지 아니 산책시키고 그러면 그냥 사지 말고 네. 그 공개 펀딩을 받으세요. 그 사람들 돈 줘야 되잖아요. 네. 이 사실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알리시는 게 아, 이거 아 뭐 차라리 협찬을 받는 게 훨씬 그러니까요, 낫겠다. 그러니까요. 혹시 듣고 계시면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채널 하나 파가지고 예. 네, 이름 붙여주고 이름 뭘로 붙일까요? 종우 어때요? 종우. 뭐요? 종우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얘를 네. 이거 저기 로봇 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지금 마인드인 거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종우야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오프닝 때 악플 달지 말라고 욕하더니 아니 우리는 우리들끼리 서로 할 말이 막, 없다. 할 말이 서로 없어. 막. 면전에서 하면 괜찮아요. 우리 다 지금 악플 달려 이제. 뭐가 괜찮습니까?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죠. 불쾌했잖아. 아니 근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요 이거 유튜브 이거 네. 외국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유튜브 찍는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미국에. 아,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딱히 용도가 없잖아요. 유튜브 그러니까. 말고는. 이게 지금 유튜브밖에 없어요. 네. 아니 인스타. 네.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사가지고 우리 찍자고 얘기했는데 최 팀장이 안 된대요. 혼나셨겠죠. 뭐. 아, 네. 아, 근데 일단 진짜- 돈이나 있어야 뭐.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런 거 만약에 그러니까 뭐 아니 살 수가 진짜 없지만- 거기 홍보실에 메일을 보내보세요. 아 근데 협찬을 해달라고. 만약에 저 이거 사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 집에 생기면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이입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무슨 애완동물 키우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팟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옷 입혀가지고 다닐 거예요. 예, 진짜. 아, 진짜. 크리스마스에 장식 달고 막.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신발 신기고. 그냥 어떤 그게 없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 정리해주고 막 제 갖다. 생각에는 파토님보다 네. 용 기자님과 이 스팟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게 맞아요. 이렇게 트랙터나 경운기 뭐 디젤 그런 데 기름 익숙하지. 냄새 좋아하시고 네. 이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옆에 있으면 되게 첨단화된 어떤 그렇죠. 정수와 또 용 기자님 정반대 어떤 용 기자님이 옛날에 네, 트랙터 형님이 그립냐?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달구지를 끌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자. 이용투. 네. 이용이. 이용이 거꾸로 해도 이용이. 예. 최 팀장님의 한숨 소리가 아, 네. 삼태성자 되고 예, 있습니다. 네, 네, 네. 들리는 듯한. 자, 자, 아무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갖고 싶다, 진짜. 예, 갖고 싶어요. 네. 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네. 보나마나 가격 떨어지겠죠, 나중에 그죠? 그래가지고 저 그 케이토 박사님께 이거 만약에 이거 하고 이 같은 가격에 자동차를 사야 되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했더니 자동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꿈이 없구나. 우리 나중에 이용이하고 네. 정우하고 사가지고 둘이 저 싸움 시키자. 유튜브 찍고. 유튜브 투견, 로봇 투견. 예, 어차피 기계니까 상관없잖아. 나는 기사 써야지. 그 인간성 말싸움 이런 얘기.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로 가서 캡틴 아메리카 만나서 싸우는 네. 그런 예, 게 연상되는데 막. 그러게요. 예, 알고리즘이 똑같은 로봇 둘이 만나. 예, 네. 너는 뭐 이렇게 뭐 옷을 입히든가 하고 나는 타이거 마스크 이런 거 씌울게. 최 팀장 그리워. 그래서 야, 파이썬 API가 있다고 하니까 최적의 공격 모션을 찾아가지고 나 저런 거 잘 못하는데.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엄청 재밌겠네요. 네. 네. 자, 이용 기자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 뭐 육아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로봇에 예. 그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느냐 얘기 아, 나왔잖아요. 저 인간에도 과연 펌웨어가 있을 것인가? 펌웨어,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어, 태어나면서 선험적. 네, 선험적 그런 게 있을 것인가? 혹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메카파와 생물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착하는 네. 애기들이 집착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혹시 어렸을 때 어떤 거 좋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전 당연히 기계, 뭐 네, 자동차 이런 거. 자동차, 뭐 네, 로봇 그런 쪽이었죠. 박사님 기억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 예. 저는 생물파였어요. 저는 근데 생물파의 다수는 그러니까 메카파에서는 자동차가 일단 그 네네. 적통이죠. 네, 미니카 이런 거. 예, 그리고 생물파에서는 공룡이거든요. 그런 생물파구나. 네, 그런데 저는 약간 2단이었어요. 생물파에서. 생물파 중에 왜 그 네.
곤충 잡아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 그거 아니고 곤충파 아니고 돋보기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태우고. 원래는 그 공룡 큰 집이 공룡인데 저는 2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큰 집의 일원이었던 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새 좋아했어요. 새. 새. 예. 새도 공룡이니까. 2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집이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랬는데 애를 키우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자라난 애들을 네.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취향과 성격이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 펌웨어가 엄청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근데 확실히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경험상. 왜냐면 첫째를 키울 때, 네. 그러니까 첫째고 막 애기가 신기하니까 네. 얘를 좀 딸처럼 키워보면 어떨까 막 이래가지고. 아들인 거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막 그 무슨 켈로키티 옷도 입히고 막 인형도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 아. 그런데 걸음마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그 자동차 앞에 그 자동차 회사 마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크에 집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때는 그냥 걸음마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말 배우면서부터 이제 막 저건 무슨 자동차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일이 되고 심지어 자동차 때문에 알파벳을 익혔어요. 자동차 이름을 BMW 뭐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저 B 자동차는 뭐야?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뱀 틀리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또 선호했네요. 그러니까 좀 못 보던 특이한 자동차를 보면 반드시 물어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좀 여자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자동차에 미친 남자아이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메카파 어린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전형을 쫓아가게 된 거네요. 결국은. 원래 메카파는 자동차가 이제 그렇죠. 메인스트림이니까. 지금 요즘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 첫째한테 저 차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차는 사부야. 사부는 스웨덴 차야. 이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원래는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망했어.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둘째는 동일한 유전자 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동일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인데. 예, 아들인데. 얘는 그냥 형이 가지고 놀고 있으면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있으면 끼고 싶으니까 가지고 노는 척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얘는 길고양이랑 비둘기에 미칩니다. 생물파네요, 결국. 예. 길고양이 따라가고 막 그 길고양이 흉내내요. 막 항 이러면서 말도 못 하는데. 말도 못 하는데. 예, 말을 못 하는데 그냥 항 이래요. 고양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물파니까 나중에 공룡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런 취향에 대해서는 진짜 교육한 적도 없고 교육이 가능한 문제의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아직. 너무 어리니까 말도 못하고 걸음마 교환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문제. 아니 왜 이런 같은 환경인데 좋아하는 게 이렇게 너무나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과학자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취향이나 성향이 타고난 거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냐. 이 주제를 가지고 가장 첨예한 문제는 남성성, 여성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자의 파란 장난감과 여자의 분홍색 장난감이 과연 정해져서 나오는 거냐, 그걸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면 태어나서 습득하는 거냐. 아주 해묵은 하지만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네. 한때 이슈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동물원 사파리에, 그러니까 동물원 치고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원숭이들인데, 이 원숭이들한테 트럭 장난감하고 인형 장난감을 이렇게 바닥에 뿌려놓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귀신같이 수컷들은 트럭을 가지고 놀고 암컷들은 귀신처럼 그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아니 인형은 그렇다 치고 트럭은 또 뭐예요? 애들 트럭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딱딱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다큐를 보면 그 바퀴를 돌리면서 놀아요, 그 수컷 원숭이들이.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얘네가 무슨 뭐 성역할에 대해서 인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뭐 어떤 사회화 과정을 겪거나,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미리 주어진 취향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이 영상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엄밀한 연구였던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 장면은 2000년대 중반에 미국 역스 국립 역스 뭐예요? 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국립 유인원 연구센터에서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재현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별다른 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장난감 간단한 던져주고 거니까. 어떤 애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그냥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실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이 결과가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찌 생각해 보면 네. 그 실험이 그 변수를 그렇게 설정한 게 아까 파토님 말씀하신 대로 딱딱한 트럭 장난감과 네. 퍼가 있는 아니면 뭐 좀 약간- 몽실몽실한 네. 인형의 그냥 그런 어떤 그러니까 촉감 그거를 변인으로 봤다 그러면 다음 실험이 돼야 되는 거는 되게 말랑말랑한 트럭 장난감과 그렇죠. 딱딱한 인형 장난감을 줬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를 봐야 되는 거지. 실은 고 역시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는 실은 박사. 역시 박사는 아니 왜냐면 역시 학위는 관람하던 청취자한테 어떤 의도가 있게 비치는 어. 실험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그 우리한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주지만 이걸로 네. 결론을 내릴 수는 사실 네, 없는 그건 성급한, 거죠. 네. 네, 성급한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를 또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그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뭐냐면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막 그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어릴 때 좋아하는 네, 거죠. 어릴 때 좋아하는 애기들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건데 좋아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얘 옆에서 자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 아하. 옆에서 낮잠 때 다 같이 이렇게 자니까. 그런데 얘가 이 옆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다른 애들이 보기에도 얘 옆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얘가 얘 옆자리가 엄청 인기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막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타고난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자애들 남자애들 그냥 다 걔 옆에서 자겠다고. 예, 그거는 상관없는 거네, 진짜. 타고난 안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이죠, 우연. 네. 그리고 뭐 둘째도 뭐 자동차를 안 좋아한다 뿐이지 형이 좋아하면 그냥 따라해가지고 같이 좋아하려고 하고 같이 놀려고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후천적인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따로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 여자가 뇌부터 다르다는 주장은 그 원전은 대부분 1982년에 렐프 할로웨이라는 분이 쓴 인간 뇌관의 성적 이형성이라는 논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 뇌관, 그 좌뇌와 우뇌를 이어주는 뇌관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논문인데 이 논문은 내용은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에 비해서 좌뇌 우뇌가 그 연결하고 있는 뇌관이 두껍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 뇌량이라고 하죠. 뇌량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뭐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뭐 이렇고 뭐 여자의 뇌는 좌뇌 우뇌가 협업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듣는 얘기.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이걸 원전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1997년에 캐나다에서 나온 인간 뇌관의 성 차이 신화인가 진실인가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메타 연구 논문인데 네네. 1980년부터 49개 연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 뇌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걸 밝힌 논문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나온 섹스 디퍼런스 인 스트럭처럴 커넥텀 오브 더 휴먼 브레인이라는 논문을 보면은 1000명 가까운 남녀의 그 DTI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뇌의 연결 구조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논문이 또 나옵니다. 아이고. 공방이. 그러다가 2016년이 되면 오락가락하네요. 네, 로슬린 프랭클린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있는 리스 엘리엇 박사님이 6,000명 MRI를 검색해 보고 남녀 뇌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또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이런 게. 남녀 차이가 있다 없다 가지고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거네요. 네, 내가 만약에 내가 아무래도 남자 여자 뇌는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 키워드로 검색하면 줄줄이 나와요. 레퍼런스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네. 거예요. 반대로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라고 생각해가지고 관련 키워드로 넣으면 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쪽을 주장하시든지 배경이 되는 어떤 논문이나 지식들은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이게 또 워낙 그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떤 중국의 양안 관계를 보듯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양안 관계를 보면 옆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화내지 말고 너네끼리 정해서 알려줘 이렇게 이런 태도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싸우지 말고 그냥 어서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받아들일게 이런 태도가 됩니다. 맞아요. 그동안 우린 조용히 하고 있을게. 우리가 의견을 내기는 되게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어떤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부딪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갑 후보는 이래서 싫고 을 후보는 저래서 싫은데 일단 기표소에 들어가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천적으로 아이들의 그 성향이 달라진다고 해도 진짜 애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에 이어서 둘째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친척들한테 알려요. 아, 또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러거든요.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 진짜 축하하는데 기운내 이러면서 아들은 하나만 족한 것이지. 아들이 둘이라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딸바보란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딸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아빠들이 보기에 딸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어떤 성숙함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경이적인 거예요. 아빠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아빠들이 느끼는 경이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반화할 수 없긴 한데 나름대로 저도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육아에 뛰어들어 가지고 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뇌과학 쪽하고는 다르게 교육학 쪽으로 가면 성별 간 차이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유철 김선희의 모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자아 발달 단계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라는 2011년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개별 집단의 모래놀이를 시키고 관찰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여자애들이 더 잘한다. 뭐 대부분의 논문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여자애들이 잘한다인데 여자애들이 잘한다 앞에 뭐 누구의 몇 년 연구, 누구의 몇 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자애들이 더 잘한다. 레퍼런스 충분. 계속 반복되는 네. 결과. 어차피 잘하는 거 왜 연구했을까? 약간 이런 그 뉘앙스에. 얼마나 더 잘하나. 네. 네. 그리고 이런 논문도 있어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리더십과 자기 조절력의 관계라는 임은경 유연옥의 2012년 논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더 사람 노릇을 잘하고 네.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사람 노릇을 합니다. 그거 뭐 다 우리 살면서 다 경험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성향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 성향이 뭐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나든 아니면 나중에 결정되든 간에 어떤 이것과 상관없이 기조를 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를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원래 이런 건가? 이런 걸 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특히 이제 젠더 문제로 가면은 이 어떤 가치관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점이. 왜냐하면 아이의 특성, 뭐 어떤 젠더 특성이 선천적이라는 생각이 내포하는 어떤 좀 위협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이른바 어떤 젠더 특성이 결정된다. 이게 남녀 간 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그러니까 모니크 위티크 같은 프랑스 20세기 중반에 활약한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한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젠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 두는 걸 또 막 쓸데없이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어떤 도구로 쓰여왔죠. 네, 도구로 실제로 쓰여왔던 것이 지금도 아니냐. 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또 그것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별 자체를 사회적인 젠더와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건 나쁜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인류사의 유구한 역사가 이런 식으로 차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도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앞에 어떤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차별이나 이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아이의 어떤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실제로 그 가르치다 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지나치게 남성성을 보인다거나 막 갑자기 막 그 누구하고나 싸우려 그러고 막 남성성이라면 저런 거죠. 네. 폭력. 폭력과 경쟁 뭐 이런 거 산만 이런 거 그것도 차별 아닌가?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근데 여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남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민하는 건 이제 남자애들이 너무 여자 같은 경우에 아니 남자애가 여자 같을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내 애가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남자답게 키워야지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거 사실 여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애 저래가지고 모습을 같아가지고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들도 하죠 또 네. 부모들이. 근데 이제 뭐 이런 장난감이나 놀이 취향 이런 거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 같은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잘못 가르쳐서 얘가 이러나? 아니면 얘가 그냥 이렇게 타고난 건가? 예를 들어서 뭐 게이라던가 이런 뭐 경우에. 게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엄마들이 주양육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들이 되게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 뭐 ADHD라거나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네, 거. 내가 그때 얘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겪고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제 최근 경험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가 어떤 습관이 최근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그 침이 튈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내는 아, 거죠. 네네네.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아.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맥락 없이 그래가지고 큰 애가 작은 애가? 큰 애가 큰 애가.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이거 틱인가? 이런 틱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도 들고 사실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영문도 모르겠고 좀 걱정스럽고 정신산란하잖아요. 좀 이상하니까. 네. 또 우리 딴 애가 뭐 그러는 거는 그렇게 다 치는데 네,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종우야 종우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좀 맞아야겠다. 네. 종우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 그러는 거야? 종우야 그만해. 종우야 자, 그만해. 그만해. 네, 그만해. 내 이름 그만 써 이제. 네. 아 그만해. 야 이렇게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게 되고 애가 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러는 걸 그냥 그렇다고 그냥 마냥 두고 볼 것인가 네, 그렇죠.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얘가 이걸 굳이 교정해 주겠다고 내가 얘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올리고 막. 네. 그래가지고 그냥 몇 줄을 두고 보다가 그저께 이제 단 둘이 남아가지고 같이 놀면서 그냥 한번 얘를 따라해봤어요. 이러고 막 그냥 이런 걸 그냥 같이 따라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막 그러다가 이제 막 그 남자애들은 그 기분이 좋아지면 텐션이 하이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네. 산만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죠. 그래가지고 텐션이 이제 그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물어봤어요. 또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트랙터 엔진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아, 그 아버지의 어떤 후속 유전인가? 그러니까, 트랙터 소리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이거 그 안에 구강 구조를 변해가지고 이건 트랙터 소리고 이건 그 휘발유 자동차 소리고 다 다른 소리구나.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러니까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자동차를 원래 그냥 좋아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엔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그 깜빡이 소리인 거예요. 깜빡이 소리.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말보다 자동차를 먼저 배웠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어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얘가 말도 배우기 전에 얘랑 같이 따라다녔던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의 왜 제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지? 왜 저 소리만 안 내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저걸 좀 고쳐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거를 억지로 못하게 했다가는 차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네. 뭐 그런 굉장히 큰 구멍이 생겼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얘는 거의 그 젖도 떼기 전부터 자동차에 미쳐있던 애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동차를 좋아했던 애인데 그걸 건드렸던 건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아빠가 이해를 못하고 막 하지 하지 말라고만 그러고. 근데 이게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너무 큰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자와 양육자의 태도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뭐 사람의 취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뭐 사회적인 건지 유전자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인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양육자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거나 정말 사소한 거라도 가르치거나 개조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치 판단 없이 얘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든 뭐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든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좀 공존할 생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평등 중요하고 인종적인 평등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기회 과정 결과 평등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평등을 만드는 원동력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태어난 취향이나 아니면 태어난 어떤 여성의 뇌냐 남성의 뇌냐 뭐 이런 뭐 차이 이런 그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데 이런 다른 걸 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이거를 너무 깊은 뭐 뇌과학, 신경과학, 철학으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도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장 이제 현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의 또 무게는 그것대로 있는 거라서 또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정답이 지금 뭐 아직 나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계속 뭐 연구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확실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뭐 개조한다, 뭘 바꾼다.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애가 정말 이상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오맨의 그 데미안처럼 막 그렇게 악마의 자식이라든가. 이 채팅장에 있으면 내가 이 말은 못 한다고.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닙니까? 조우야에 대한 어떤 답변처럼 들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머리 이렇게 까버리가 666 있고 막. 그렇다면 엑소시스트를 불러야죠. 이게 요즘 남성성 여성성 그 얘기 맞나요? 아무튼 네. 예, 그렇지만 않으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특별히 좋아하고 야구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외에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고 공놀이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릴 때 아마 어머니가 집 근처에 갑자기 태권도장이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이럴 때 태권도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저학년 때는 아니라 3, 4학년 때. 그럼 그 무도인의 어떤 커리어는 그때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무술에 입문하게 되고 이후 이제 뼈를 깎는 고통과 수련 속에서 지금의 이제 이 망가진 몸이 생겨난 것인데. 근데 저는 정말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게. 남자애니까 그런 걸 좀 시키고 하잖아요. 동네에 생기면.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일단 뭐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2차 성징이 시작되고 나중에 그런 다음에는 내가 좀 그때 좀 열심히 해볼 걸. 그럼 또 누가 아냐 나도 뭐 동네에서 좀 뭐 이런 호승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어려서는 진짜 안 맞았거든요. 저하고.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저는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다니는 게. 불편하고. 아직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러 내가 다녀야 됐을까 그거를. 네. 아무것도 나한테 준 게 없는데 네. 싸움 구경하고 무용담은 좀 얻었는데 뭐 그 부사범님 뭐 어디 두드려 맞고 온 얘기를 듣고 막 재미있었어요.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 쓰고 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네. 그거 외에는 별로 얻은 게 없어서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 얘기거리. 네.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정말 트럭을 뭐 원숭이가 갖고 오는 거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죠. 네. 예,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성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남성성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다 여성성의 측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또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꼭 뭐 성별을 나누고 하지 않더라도 근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에 대한 유전자적인 어떤 프로그래밍된 어떤 그 성향들에 대한 존중은 또 그것대로 잘 되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태권도장을 이제 다니는데 제가 그게 좀 안 좋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막 네. 하라고 그래도. 네. 그럼 뭐 사범에서 막 때린다거나 막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어? 근데 진짜 요즘은 거의 안 그런데 옛날엔 진짜 그냥 그 의뢰 어른들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이 했죠. 네. 사내 자식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네. 막. 네. 야너 바보야 남자애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좀 맞고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러면서. 네. 너도 때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니 뭐 아버지 그렇게 했어 젊어서? 어? 진짜? 어? 아버지 주먹싸움 했어 이렇게 때리면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표현이 살아계신 걸로 봐서 뭔가 어린 시절의 울분이 막 지금 그게 가정이 아니고 주먹 나가는 것도 네. 그게 남자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성별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요즘은 미국 같은 데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게 네. 선진국이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인이든 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들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겠지만 네. 과학이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젠더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란 것들 그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 그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그 2020 프라이드 기간 마지막 날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네. 예. 예. 또 마찬가지고 저도 뭐 주변에 옛날부터 제가 뭐 문화계에도 많이 있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성소수자들도 있고 예. 근데 저는 뭐 전혀 신경이 안 쓰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로 뭐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사람들을 설득을 잘 못해요. 어쨌든 예, 뭐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 팀장이 없는 이 몰골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지금은 또 강양구 기자님도 네. 강 바쁘셔가지고 기자님까지 그렇게 그 분위기에 같이 예. 껴들 편승을 예. 남자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또 갑자기 또 젠더 그러게 강 기자님 되지만 되게 제지하실 줄 알았어요. 네. 네, 강 기자님 근데 지금 말씀이 없는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좀 바쁘셔가지고 네. 이용 기자 얘기하기 전에 가셨어요. 도망치듯. 도망치듯 가셨고 나머지 우리 셋이서 했는데 자 이렇게 저희 뉴스룸 파행으로 진행된 예,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던 뉴스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보영 작가, SF 작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는 뭐 잘 아는 분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실력 있는 SF 작가시고 정말 성격도 좋으시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설국열차에 또 자문도 하셔가지고 오. 그런 걸로도 좀 알려주신 분인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그 소설 작품이 있는데 네. 그게 얼마 전에 연극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연극이 이제 제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인 것처럼 이게 가끔씩 이제 보면은 SF 작품 중에 굉장히 수작 중에서도 SF 일종의 그 로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SF적인 그 특징과 상황들을 가지고 로맨스를 풀어내는 건데 뭐 아주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로맨스가 주인 경우도 있고 뭐 로맨스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다른 얘기들에 포함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연극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런 걸 뭐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무대까지 올라갔던 연극인데 이번에 이론 물리학회에서 우리나라에 이론 물리학회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 센터에서
장소라고 사실은 여기가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저한테 도움을 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네.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러게요. 예. 여기 회장님들은 뭐 막 옛날에 아시아와 태평양이라니. 예, 실제로 여기 회장님들은 아시아 태평양 출신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이 조직에서 정말 작은 반개의 어떤 부분에 픽업이 돼가지고 매우 작은 작업을 조금 했다가 네. 어쨌든 저한테 이제 그런 계기를 주신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인사동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한국물리학회 온라인 컨퍼런스 및 대중과학 행사라고 해서 제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즉 이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사전 토크 그렇게 큰 소리가 네. 1부에서는 사전 토크로 김보영 작가님하고 한양대 물리학과의 손승우 교수님이 아인슈타인의 공간을 달리는 연인들이라고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가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랑 그 연애 얘기랑 섞인 건데 아인슈타인의 공간이라 하니까 원래 이런 얘기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랑 로맨스랑 섞이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막 만났다 못 만났다 막 시간선이 엇갈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 감정을 막 후비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소설과 상관없이 마지막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피엔딩을 만들 수도 있죠. 시간선을 막 앞뒤로 잡아 당겨버리면 어쨌든 이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보영 작가님하고 손승우 교수님이 사전 토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진행은 우리 채 팀장이 합니다. 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네, 이 자리에는 불행히도 오늘 안 왔지만 채 팀장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2부가 이제 본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연극 배우들하고 함께 이 스토리를 공연을 하게 되고 3부에 이제 Q&A 토크 관객하고 같이 토크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배우하고 연출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보영 작가, 손승우 교수도 나오고 역시 이것도 진행을 최 팀장이 합니다. 예,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이고 그 행사에 이제 여러분을 초대하려는 거죠. 네,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가 돼요. 유튜브 라이브 네이버에서도 라이브를 하게 되고 이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링크는 저희가 아직은 이제 뭐 링크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링크는 저 회원 사람들 여러분한테는 제가 따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로 들어와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큰 행사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업데이트 때 조금 더 다음 팟캐스트 업데이트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는 최 팀장 없이 이렇게 뉴스룸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아파서 제가 못 왔던 실시간 연결 전화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파토님의 병환을 즐거워하실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가지고 혹시 댓글로들 즐거워했어요? 예민 이거 보셨구나. 예. 근데 뭐 사실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희화되는 게 사실 좋은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최 팀장이 안 나오게 됐는데 최 팀장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8년이나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좀 지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무조건 웃어야 되고 저희는 이게 과학 팟캐스트지만 약간 시트콤이고 약간은 만담이잖아요. 코미디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아파도 와서 해야 되고 뭐 기분 나쁘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여기서는 웃어야 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흥을 돋궈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 팀장이 오늘은 좀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쉬게 됐는데 최 팀장뿐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뭐 우리 모두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나이도 먹어가고 이렇게 다만 이제 이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아까 막 뭐 자꾸 제 이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면서 로봇에 상황을 악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중하시고 알겠습니다. 격동 어차피 최 팀장이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나와서 뭐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게 참 사람이 웃겨요. 그렇죠? 100명이 1000명이 우리는 뭐 몇십만 명이 듣는 곳인데 그 몇십만 명의 대부분이 우리를 다 좋아해도
한 명이 뭐라 그러면 속상한 겁니다. 이 오프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 쳐도 네. 이용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제 이름이나 부르고 이러면 네? 이게 뭐 내가 뭐 헛살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 팟캐스트 끝나고가 되게 네네. 기대되네요. 그치.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뭐 누구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욕하면 나머지 저를 뭐 좋아하고 저한테 좋은 얘기했던 그 100명이 그때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고요. 저도 이게 그 댓글을 가끔 보는데 이제 뭐 어디 뭐 정치 팟캐스트나 이런 네. 데서는 진짜 뭐 엄청난 글들이 오는데 여기는 과학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부드러운 얘기들 위주로 응원하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뭐 그런 몇 개의 악플이 나오면 더 그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더 뾰족하고 예. 더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최 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 재밌는 사람이고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팟캐스트 저희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 못 박는 말씀 하셔서 이 사람 의욕 뺏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러실 일도 없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최 팀장이 빨리 힘을 내길 바라고 다음번에 격동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용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아 저요. 예. 사과를 하라는 거다 나한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 치밀하고 끈질긴 요구. 진정성 제- 어린 사과. 진정성. 네, 제가 랜덤으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가상의 이름이 필요했는데 네. 마침 너무나 그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이게 저 우리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위인이 앞에 계셔가지고 위인. 제가 뭐 진짜 어떻게든 그 발꿈치라도 닮아보고자 했는데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자, 이게 약간 남성성 어쩌고 했지만 남자들이란 건 원래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금방 으슥해가지고 내가 위인이었나? 뭐 이런 존재죠. 자, 저희 본의 아니게 남자들로만 꾸려졌던 뉴스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최 팀장들 많이 반겨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